원장님, 제가 홈케어에 진짜 진심인 편이거든요. 평소에 잘못하고 있는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원장님들한테 궁금했던 거 싹 다 여쭤봐야겠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사실 저 요즘 콜라겐에 좀 빠져가지고 콜라겐 앰플, 팩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얼굴에 효과가 있어요? 동시에 팻말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이 정도? 진짜요? 저는 사실 바르는 게 겉으로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조금 크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고, 바르는 걸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바르는 걸 정말 잘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효과를 얻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바르는 거는 일단 피부 자체의 지지층을 통과해서 흡수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성분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극적인 효과를 노리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팩 같은 거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촉촉해 보이고 좀 탄력이 있어 보이고 이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팩이니까 했을 때 수분감이 채워지는 것도 있겠고, 올렸을 때 쿨다운 해주면은 피부가 좀 확실히 좋아 보이고 화장도 잘 먹고 하거든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막 탄력이 좋아지고 이런 시술을 엄청 많이 해서 좋아지는 것하고는 거기까지는 못 간다. 콜라겐 팩, 콜라겐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써마지로 정말 그 콜라겐 있는 층만 타겟해서 내가 막 했을 때도 그 변화를 고객님들이 느끼니 많이 하는 와중에 바르는 걸로 그 효과가 있으면 노벨상 아닐까요? 그다음 모공 줄이는 화장품 정말 효과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모공을 실제로 줄여준다기보다는 피부 결을 좋아지게 한 효과는 있지 않아요? 모공 부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모공이 늘어난 원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공이 늘어나는 원인이 크게는 피지가 너무 지금도 폭발적으로 많아서 많이 들락날락거려서 늘어난 게 있을 거고, 모공을 이렇게 쪼아주는 콜라겐이 떨어지면서 늘어난 게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세로로 늘어난 모공을 앰플을 발라서 줄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공 앰플의 가장 핵심 성분 중에 하나가 나야시나마이드거든요. 피지 분비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모공이 늘어나 보이는 분들은 나야시나마이드 피지 조절 효과 자체가 결을 좋아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유일하게 쓰는 앰플이 나야시나마이드입니다. 제가 기능성 화장품 이런 거 정말 잘 안 바르거든요. 탄력이 워낙 좋고 건조감이 없다 보니까 잘 안 하는데, 나야시나마이드는 정말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각질이 많아지면서 모공이 부각되어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건성에서는 좀 그렇거든요. 각질 턴오버를 좀 빨라지게 할 수 있는 레티놀 같은 거 쓰면은 확실히 결이 좋아 보이고 모공이 좀 작아 보이고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겉에. 그쵸, 피부, 겉에 보이는 거, 겉. 화장할 때 얼마나 잘 먹는지 이런 데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쓰면 좋다. 근데 정말 지성 피부, 모공 부자들이 모공 앰플로 좋아지긴 힘들다. 우리가 왜 모공 때문에 고민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전후로 봤을 때 결과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과를 보여드리기가 사실은 시술로도 되게 힘들어요. 맞아. 되게 근데 힘들어. 그거를 우리가 발라서 할 수 있다? 사실은 그런 너무 과대 광고들이 과대 많은데 광고야. 아, 그냥 안 사요. 그쵸. 그다음 20대부터 아이크림을 꾸준히 바르면 나중에 효과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아이크림 쓰고 계세요? 저는 보통 크림 바를 때 좀 더 신경 써서 바르려고 하는 편이고 따로 사서 바르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아이크림을 바르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피부에 많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이크림 때문이라고만 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아이크림이 눈 주변의 잔주름이잖아요. 이 잔주름의 핵심은 타고난 내 피부가 얼마나 얇냐 두껍냐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고, 예를 들면 정말 피부가 원래 되게 얇고 눈 밑에 잔주름이 정말 잘 생긴 사람이 아이크림을 발랐다고 그게 정말 안 생기지는 않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아이크림만 발라서 그것도 20대 때 한 게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아이크림을 바르는 이유가 눈가가 이제 피지선이 적고 굉장히 피부가 얇기 때문에 빨리 이런 잔주름이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맞아. 근데 20대 때 그렇게 노화가 빨리 진행됐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진 않겠다. 근데 너무 심해질 때는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 쓰는 거를 조금 제한을 해서 주름이 퍼지는 걸 예방하고 이런 관리들을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효과는 있지.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크림 비싸 생각하다. 맞아, 진짜 비싸요. 대충 쳐봐도 6만 원이야. 근데 맞아. 그거를 6개월, 1년 쓴다고 생각하면 나는 똑같은 돈으로 보톡스 맞아, 맞겠어요. 그건 그래. 어. 한 번 맞고 또 효과도 그래서 내가 있고. 그렇게까지 막 열심히 바르는 게 유의미 한가를 굳이 따지자면 X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보톡스 간단하게 받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아침 세안은 물 세안만으로 충분하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예전에 연예인이 자기는
아침에 물세안만 한다. 진짜? 그게 연예인이 처음에 말해서 되게 이게 핫해졌어. 그래서 몰랐어. 아침에 물세안만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왔는데 아니죠. 밤 사이에 쌓이는 그런 더러운 먼지들도 있을 것이고 음. 기름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음. 것들을 제거를 아침에 해줘야지 이제 하루를 또 깨끗이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비비는 베개 이런 거에서도 노폐물이 계속 묻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 아침에도 충분히 세정이 필요한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활동을 하고 저녁이나 밤에 씻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약한 세정제를 써주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침에는 굉장히 순하고 부드러운 거품 세안제를 쓰는 편이고요. 저녁에는 저는 이제 노폐물이 많이 이제 끼이는 편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세정제를 쓰기도 해요. 그런 차이는 둘 수 있겠다. 하지만 물세안은 안 된다. 저는 사실은 물세안만 하는 건 아니고 3, 4일은 물세안하고 3, 진짜? 4일은 그냥 써요. 근데 왜냐면 저는 피부가 워낙 얇고 이러니까 오. 효진 원장님이 아침에 쓰는 그 세안제를 밤에 쓰거든요. 저는 싹싹 닦아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남겨놓는 게 더 좋은 피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중 세안 저는 일주일 내내 하지도 않고 좀 순하게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 우리가 피부에 그 산성도가 있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 피부의 pH와 비슷한 그 폼클렌저를 사용해서 pH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해요. 네, 폼클렌저는 노폐물 제거도 있지만 그 역할도 있어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세안을 모든 사람에게 권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지성이 분들은 아침에도 꼭 폼클렌저를 사용해서 세안해 주셔야지 여드름도 덜 나고 관리가 쉽습니다. 고가의 화장품이 저가 화장품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다 아니다. 하나 둘 셋. 되게 어렵네. 쉽게 설명하면 딱 정말 텐즈님들이 궁금한 건 그거 아닐까요? 내가 백화점 가서 비싼 브랜드 화장품 사야 되냐 이걸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는 X냐면 전 개인적으로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브랜드가 마케팅이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포함되어 있다면 X. 근데 그 고가의 가격 안에 간혹 아무나 실현할 수 없는 특허 성분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독자적으로 완전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킨스티커즈의 C 페룰릭 같은 경우는 이 비타민 C의 안정성을 구현해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럴 때는 고가의 화장품이 의미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비싼 거 좋은 거 못 바르니까 바르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저렴이 버전으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발라보시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비싸게 구매해서 쓰고 있는 제품이 있다면 이게 왜 비싼지 한번 찾아보세요. 무분별하게 비싸니까 좋겠지? 이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성분이 특허 성분이다 이런 거라면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유명한 고가 브랜드라서 브랜딩의 값 때문에 비싼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빼버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피부과 약은 다른 약들보다 조금 더 독하다는데 맞다 아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진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치. 그렇죠? 이거의 다 원인은 스테로이드 때문입니다. 환자분들도 실제로 약 드린다고 하면 약이요? 피부과 약은 독하다던데요? 이 말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스테로이드가 단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안 좋은 건 맞아요. 이게 피부과에서 흔히 만성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뭐 천부창. 비루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과하게 오랫동안 복용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피부 상태가 심각한데도 적재적소에 쓰지 않아서 더 질질 끌고 만성으로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의사가 잘 조절해서 쓰면은 그 정도는 정말 효과적이고 대부분 이제 과하지 않게 쓴다. 이제 여기서 낫지가 않아서 내가 이 약을 먹다가 이게 딴 데 제일 가서 문제야. 또 엄청 많이 먹고 이거를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누적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안전하게 또 쓰고 있다. 졸린 것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러니까 피부과 하면 항히스타민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예전에 알러지야. 이제 졸린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 때문에 피부과 약 먹으면 힘이 축 빠지고 처진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핵심은 장기적으로 어떤 한 의사에게 내 질병에 대한 플랜이 없이 마구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 진단을 제대로 받고 한 의사에게 정확하게 약 용량을 받아서 먹는 거를 환자분이 굳이 먼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오해다. 팬즈님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나온 질문들 말고도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박효진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